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칼에 끝나는 죽음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고통보다 차라리 낫다고 여겼던 겁니다. 조선시대 고위 관료 3명 중 1명은 반드시 한 번쯤 맞닥뜨려야 했던 형벌, 바로 유배형이었거든요. 죄인에게 집도 식량도 단 한 푼의 지원도 없이 그저 낯선 땅에 내던져지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건 기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왕이 특별히 손을 내밀지 않는 한 그곳에서 눈을 감는 날까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교과서가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던 조선 유배의 실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유배길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미 지옥이었습니다. 왕의 사면이 없으면 10년, 20년은 기본이고 어떤 이들은 30년이 넘도록 고향 땅을 단 한 번도 밟지 못한 채 낯선 유배지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거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국가가 유배지까지 가는 여비를 단 한 푼도 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 있는 양반은 노비를 데리고 말을 타며 이동했지만 형편이 어려운 죄인은 한양에서 제주도까지 2달을 오롯이 2발로 걸어가야 했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주를 막기 위해 붙은 압송 관원과 역졸들, 이 사람들의 숙식비와 수고비까지 고스란히 죄인 본인이 내야 했거든요. 제 발로 감옥에 걸어가면서 그 감옥 가는 비용까지 자기가 내는 구조였던 겁니다. 결국 형편이 넉넉지 않은 죄인들은 유배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 재산을 탈탈 털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시작부터가 이미 형벌이었던 셈이죠. 길을 떠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전라도 남부까지 가려면 험준한 소백산맥을 넘어야 했고 비라도 한번 쏟아지면 길은 순식간에 무릎까지 차오르는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그 길을 한 달 가까이 걸어야 했던 거예요. 1801년 겨울 강진으로 유배를 떠난 정약용은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뼈를 깎는 추위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한 발씩 내디뎌야 했다고요. 읽는 것만으로도 손발이 시려오는 기록이었죠. 제주도 유배는 더했습니다. 육로를 다 걷고 나서도 끝이 아니었어요. 배가 뜰 수 있는 날씨가 될 때까지 항구에서 몇 주를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거든요. 조선시대 배는 바람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역풍을 만나면 일주일 이상 바다 위를 그냥 떠돌아야 했고 풍랑에 휩쓸려 탑승자 전원이 수장되는 사고도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함경도 방면도 마찬가지였어요. 혹한과 험준한 산악지형이 체력을 갉아먹어 유배지에 겨우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반쯤 죽어있는 상태인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유배지에 도착했다고 해서 기다리는 게 따뜻한 환영일 리 없었습니다. 국가는 주거지도 식량도 일절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들은 현지 민가에 얹혀 사는 이른바 보수주의 제도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유배인을 거두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평생 글만 읽던 양반이 농사일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밥은 축내는데 일손에는 도움이 안 되는 식객을 반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유배인들은 집안에서 가장 흠이지고 열악한 방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당대 조선 최고의 학자였던 정약용조차 강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배정받은 방은 천장이 너무 낮아 똑바로 일어설 수조차 없었고 밤새 쥐떼가 들끓는 낡은 주막의 골방이었습니다. 지식도 명성도 벼슬도 유배지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거예요. 현지인들의 냉대와 열악한 거주 환경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확인시켜주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사회적 죽음이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은 유배인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돈이 떨어진 죄인들은 비바람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는 폐가나 빈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살았고 겨울철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해 병들어 죽는 일이 흔했거든요.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 유배 시절 현지 음식에 도무지 적응을 못해서 육지의 가족들에게 간장, 고추장,
밑반찬을 배편으로 보내달라고 절박하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기상이 나빠지면 배편이 아예 끊겨버렸어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식량을 구할 방법이 없어 굶어 죽는 유배인들의 사례가 실록에 기록될 정도였으니까요. 본가에서 지원금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10년, 20년 기약 없이 시간이 흐르면 유배인을 돕던 가문마저 결국 파산에 이르고 말았거든요. 정약용 역시 본가의 지원이 끊긴 후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쌀과 소금조차 구하지 못해 며칠째 묽은 죽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다는 처절한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지성이 죽 한 그릇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겁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은 결국 살김을 찾기 마련입니다. 본가의 지원마저 끊긴 유배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직접 밭을 갈고 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책상 앞에만 앉아 있던 양반이 난생 처음 호미를 잡은 겁니다. 결과는 불보듯 뻔했죠. 농사를 제대로 지을 리 없었고 오히려 밭을 망쳐 보수주인에게 더 큰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학식을 팔기 시작했어요. 현지 주민들에게 글씨를 써주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대가로 약간의 식량과 돈을 받아 근근히 연명했습니다. 정약용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자신의 의학 지식으로 마을 사람들의 병을 무료로 고쳐주고 마을 다리 공사를 직접 설계해주며 굳게 닫혀있던 현지인들의 마음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흑산도로 유배된 그의 형 정약전은 더 파격적인 선택을 했어요. 양반의 체면을 완전히 내던지고 당시 천민 취급을 받던 어민들과 함께 직접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16년 동안 물고기를 연구해 완성한 책이 바로 해양 생물학의 선구작으로 꼽히는 자산어보였습니다. 간신히 유배지에 정착했다고 해서 숨을 돌릴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가 또 다른 감옥의 시작이었거든요. 관할관아는 유배인에게 한 달에 한두 번 반드시 직접 출두해 생존을 확인받는 상망점고라는 제도를 의무화했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조금이라도 늦거나 나타나지 않으면 관아는 즉각 도주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국에 지명 수배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감시는 관아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마을 이장과 일반 주민들에게도 유배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는 공식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수상한 행동을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포상이 주어졌고 반대로 유배인을 몰래 숨겨주다 발각되면 이웃까지 연대 처벌을 받았습니다. 신고하면 상을 받고 도와주면 벌을 받는 구조였으니 마을 전체가 거대한 감시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배인 입장에서는 담장도 철창도 없었지만 사방이 눈과 귀로 가득 찬 감옥 안에 살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누군가는 반드시 보고 있었습니다. 일반 유배형도 이토록 가혹했는데 그보다 한 단계 더 잔인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리안치였어요. 죄인이 머무는 방 주변을 날카로운 가시가 촘촘히 박힌 탱자나무 울타리로 겹겹이 둘러치는 형벌이었습니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외부인의 접근은 완전히 차단됐어요. 단순한 격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천천히 짓밟아 사람을 무너뜨리는 형벌이었던 겁니다. 인조반정으로 쫓겨난 광해군은 제주도로 유배되어 무려 18년 동안 그 탱자나무 울타리 안에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67세까지 버텨냈어요. 반면 중종반정으로 폐위된 연산군은 달랐습니다. 강화도로 유배된 그는 가혹한 환경을 전혀 견디지 못했어요. 화병과 전염병이 한꺼번에 덮쳐왔고 유배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31세의 나이로 비참하게 숨을 거뒀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호위하던 별감과 궁녀들에게 조롱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절대 권력자도 유배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두 패왕의 엇갈린 운명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배의 비극 중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권력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647년 1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이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야 했던 사건이었어요. 소현세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그 이듬해 세자빈마저 사사되면서 남겨진 세 아들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습니다. 인조는 그 어린 손자들을 척박한 제주도로 내쫓았어요. 자신들이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조차 몰랐을 아이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결정을 기록한 사관조차 실록에 비통한 심정을 직접 남겼을 정도였으니까요. 유배지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조차 영모자의 후손이라며 두려워하고 외면했어요. 결국 유배 이듬해인 1648년 장남 석철과 차남 성린이 연이어로 숨을 거뒀습니다. 열악한 환경이 어린 목숨 둘을 앗아간 겁니다. 홀로 살아남은 막내 석겸은 훗날 석방되었지만 유배 시절 겪은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를 끝내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는 22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된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 25대 왕 철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4살부터 19살까지 강화도에 유배되어 왕족 신분을 완전히 박탈당한 채 살았어요. 매일 아침 맨손으로 감자를 심고 배추를 가꾸는 그냥 평범한 농부의 삶이었습니다. 영모의 후손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그를 철저히 무시했어요. 술에 취한 동네 불량배들이 찾아와 모욕을 줘도 고개를 숙이고 굴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던 1849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어요. 헌종이 23세의 젊은 나이에 후계자를 남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승하한 겁니다. 대왕 대비 순원왕후는 차기 왕으로 강화도에서 흑투성이로 밭을 갈던 청년 철종을 지명했어요. 어제까지 동네 불량배에게 고개를 숙이던 청년이 다음날 조선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드라마에서도 이런 반전은 쉽게 쓰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물론 이런 기적 같은 반전은 수천 명의 유배인 중 단 한 명에게만 허락된 극도로 예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유배인들을 더 깊이 갉아먹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모든 사회 활동이 차단된 채 하루 종일 방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끝없는 고독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은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이 지독한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고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 증세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술의 의지에 폐인이 되는 유배인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강진 유배 18년 동안 동네 아이들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역할을 나누어 집필 작업을 이어갔어요. 한 명은 자료를 찾고 한 명은 받아쓰고 한 명은 교정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시간 속에서 목민심서를 비롯한 500여 권의 명저가 탄생했어요. 가시 울타리에 갇히는 위리안치 형벌을 받은 김정희 역시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주 향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조선 최고의 글씨체인 추사체를 완성해냈어요. 그는 고립된 자신에게 변함없이 책을 보내준 제자 이상적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세한도를 그려 전했습니다. 유배지는 감옥이었지만 동시에 불멸의 작품이 탄생한 예술의 산실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유배형은 개인에게는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역사는 그 안에서 뜻밖의 결실을 거뒀습니다. 한양에 집중되어 있던 지식과 학문이 유배인들의 발길을 따라 변방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그것이 지역 문화를 꽃피우는 역설적인 씨앗이 됐거든요.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붓을 끝까지 놓지 않은 학자들 덕분에 감옥 같았던 유배지는 불멸의 작품이 탄생하는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오늘날 한적한 관광지로 변모한 옛 유배지들은 단순한 풍경 명소가 아닙니다. 모진 시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선조들의 강인한 숨결이 깃든 공간이에요. 유배라는 가혹한 운명 속에서 길어올린 그 굳건한 정신은 지금 각자의 삶에서 크고 작은 시련을 견디고 있는 우리에게 시간을 뛰어넘는 위로를 건넵니다.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은 척박한 유배지의 역사, 오늘 함께 들여다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기록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비추는 가장 선명한 거울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